자, 제목이 이제 최단 시간 수능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이 잠깐만 넘겨보시면 목차 나오죠, 그죠? 목차 보시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는 파트 1이 50개 지문으로 단락 독해 편이 있고, 두 번째 편이 이제 유형 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최근 3년 정도의 수능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풀만한, 공부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지문을 이루어놨고요. 그 중에서 보통 영어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순서를 반대로 갈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먼저 단락 독해 편을 먼저 해서 영어의 글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건 주제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데 글을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해서 읽는 건 조금 바보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동안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까지 막 심지어는 교과서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고 분석하고 바꿔 쓰고 고쳐 쓰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와서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보면서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걸 따져서 그 내용을 문제를 풀려고 해요. 별로 좋지 못한 방식이죠. 마치 국어 시간에 독서 문제를 푸는데 사선 긋고 수식어 따지고 이러고 있으면 걔 좀 모지레배겠죠.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글의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어 문장을 너무 막 복잡하게 따지고 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로 주어져 있는 수능에 나오는 단락이라는 놈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먼저 이제 그 전제, 대전제에 관한 설명부터 하고 지문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영어 지문에 수능에 나오는 단락의 특징들을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하고 싶은 영어 독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에 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씩 설명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꼭 국어 독서 영역 같네요. 그래서 쭉 이걸 하고 있으면 영어 같지 않고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렇게 하나씩 쭉쭉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평소 때 갑자기 뜬금없이 펴서 아 맞아 이런 걸 주의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지문을 볼 때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 라는 걸 펼쳐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1, 2, 3, 4, 5번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예를 들어 학원에 왔을 때 또는 이제 오늘 영어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폈을 때 여기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펴갖고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부분을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나서 다음번 수능 문제 풀 때 곧바로 적용이 되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국어 글을 읽는 감이 좀 좋은 사람이면 한두 달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두 달이라고 해봐야 사실 수업 시간에 몇 시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태까지 해왔던 영어 지문을 읽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는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오늘 첫 번째 지문을 보는 것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1번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8, 9페이지에 나오는 건 자꾸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 이런 거 까먹지 말아야지, 1, 2학년 때 하던 내신 공부 방법을 버려야지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넘겨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능의 지문을 볼 때, 수능에 나오는 단락이라는 놈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유지했으면 좋을지 가장 큰 덩어리 두세 개만 먼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해보기로 하죠. 교재 8페이지 보셔도 돼요. 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단락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에 나오는 영어 지문은 소위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지막 43, 4, 5가 아니면 전부 다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어 같지 않죠, 그죠? 국어는 여러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긴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이 단락이라는 걸 이제 소위 영어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단락이라는 놈은 하나의 토픽과 관련해서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이라고 안 쓰고 그냥 결론이라고 쓸게요. 단락은 두 가지 토픽을 다룰 수 없어요. 한 가지 토픽을 다루고 그 토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을 찾으면 그게 영어 시험 문제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죠. 결론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될 건데
영어 지문은 국어 지문하고 다르게 하나의 단락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서 굉장히 아주 쉽게 편안하게 결론이 어떤 문장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요. 예를 보면 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 지문을 볼 때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똑같은 힘과 강도를 들여서 똑같은 비중을 들고 글을 읽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따지고 분석하려고 들지 마시고 이 단락의 결론을 잡아야 되는 거니 이 글의 논리적 전개에 맞게끔 글을 읽고 이해해서 수월하게 정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락이라는 놈의 특징은 한 가지 토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거니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찾아야 될 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토픽인 거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 첫 문장이 토픽을 안 드러내는 경우는 100 중에 하나 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드러나요. 왜냐하면 숨기기에는 지문이 너무 짧아요. 국어는 이만큼이잖아요. 영어는 이만큼이잖아요. 문장이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 어떻게 예를 벗어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글의 토픽은 뭐지? 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제 글의 토픽이 나오면 칠판에다가 파란색으로 네모로 묶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왼쪽 페이지 지문에다 같이 표시해 보셔도 좋고 필기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 토픽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 토픽과 관련해서 우리말로 하면 토픽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 화제, 제재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제재가 주제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토픽이 딱 나오면 얘를 잡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글의 필자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찾아내시면 되죠. 결론이라 해도 좋고 주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픽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올바름을 입증하는 글 방식, 그걸 보고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우죠? 논증이라고 배우죠. 그 표정들 좀 밝게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 고3이 돼서 이렇게 결의가 높은 건 이해는 하겠는데 뭐 이렇게 섬뜩한 표정으로들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 갖고 수업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좀 밝은 표정으로 있죠? 글을 읽을 때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 문장 그냥 또 읽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교과서의 첫 문장이 감동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볼 수밖에 없죠. 시험을 보면 내신 문제는 또 어때요? 다 아는 지문이죠. 아는 지문에서 뭘 바꿨었지, 뭘 틀리게 썼지 이걸 찾아내느라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라는 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직접 이제 계속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문제를 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이제 내신 문제 풀 때하고 다르게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이걸 잡아가면서 풀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만 바꿔도 현재의 영어 실력에다가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모든 걸 빼놓지 않고 따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걸로 읽기가 바뀌면 그것 자체로도 시간은 줄어들어요. 뭐 이미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자, 그러면 이게 무엇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수능 답찾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수능은 설명문이 안 나오죠. 설명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26번 다음 중 내용과 불일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필자의 주장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자가 논증하지 않는 지문이 또 어디에 있냐면 18번 글의 목적, 그 다음에 19번 심경 변화, 그 다음에 43, 4, 5번의 스토리.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죠. 이거 틀리면 좀 인생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적 내용 파악과 관련된 거 25번, 27번, 28번의 도표와 안대문 문제가 나오죠. 걔네들은 토픽 잡고 이러면 개인 인생도 답답해지는데 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지문들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지를 반드시 잡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펼쳐나가는 결론이라 하셔도 좋고 주장이라 하셔도 좋고요.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논증이라고 하죠. 자,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논증하려고 할 건데 논증이라는 것의 기본은 뭐와 뭐로 이루어지죠? 그 논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자, 논증을 하는 건 논리학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 귀납, 연역 이런 거 배우죠?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처음 이렇게 소위 논리학이라는 것에 창시가 되었던 철학자가 누구예요? 처음으로 논리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철학자가 늘 알던 모습이지만 예, 존경합니다. 그 누구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3단 논법 안 배우셨습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차별적 요소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방면의 학문을 전개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엉터리 학문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논리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서양 학문의 거의 선구자라고 봐야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명제, 그게 다 누구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논증은 뭐와 뭘로 이루어지냐면 전제와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전제를 어떻게 쓰는가가 귀납적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연역적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세 가지에다가 결론을 하나 딱 내리는데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이 잘못 나오고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배웠다고 우기는 거지. 자,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단락을 제가 여러분하고 논리학 공부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논리학 수업 하려는 거 아닙니다. 논술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은 수리 논술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건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고,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은 논증 기본입니다. 글쓰기는 무조건 이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를 잘못 쓰거나 이러면 걔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명확하게 참이 되고 결론에 도달하게끔 논술을 쓰셔야 됩니다. 이 얘기 안 하시는 논술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전제하고 결론으로 자신의 논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볼 때 전제와 결론을 구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의 문장이 결론일 거고 나머지는 전부 뭐에 해당이 될까? 전제겠죠. 이게 귀납인지 연역인지는 영어 시험을 볼 때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논리학 수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전제하고 결론은 표정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자, 뭐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획일화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단순화 시키는 것 같긴 한데, 영어 지문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라는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제목을 묻는 문제나 이런 건 전제에 나오는 토픽이 제목에 그대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영어는 영어 시험이 문제를 만들다 보면 아주 단순하게 토픽만으로 정답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사실은 대부분 결론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저걸 변형한 보기를 만드는데,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그 영어 시험에 사용되는 단락들은 어떤 꼴을 취하고 있냐면 전제와 결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짧아요. 조금 어려운 지문들은 문장이 길어지니까 문장이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좀 쉬우면 7개, 8개. 그래봤자 140단어에서 160단어. 얘 문장 5개 가지고 얘를 뭐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해서 이 결론이 뭐에 해당되는지, 또는 읽으면서 전제 진술이구나, 결론이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거의 대부분 먼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결론을 먼저 내고 귀납적으로 논증해 나가는데, 그때 아래쪽을 읽으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귀납적 진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냥 결론은 끝난 거예요. 갔다가 말을 돌려쓰기 하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자, 물론 다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논증을 하는데, 이건 이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2가지로 나눠드리면, 나의 주장을 펼치는 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증이 있어요. 수능은 위하고 아래 중에서 아래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봤자 20개 중에 위에 게 한 8개, 밑에 게 한 12개 정도 나오는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수능 지문은 너무 짧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없어요. 남의 주장이 4문장, 5문장 갈 수 없어요. 그죠? 남의 주장 한두 문장으로 끝나고 밑에 서너 문장 안에서 개인의 주장 다 반박하고 내 결론까지 내리려면 얘 안 데리고 나오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라고 아주 빠르게 논제를 딱 전환한 다음에 자기 전제 한두 개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걸로 지문이 끝나서 굉장히 짧다막하게 끝나버려서 글을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덤비시면 영어 지문은 읽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중에 얘를 한 축으로 또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일단 여러분하고 이거 먼저 파트 1에서 이거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거 보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쪽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알아야 될 건, 야, 원규야, 이게
이렇게 단순한데 왜 그러면 영어 지문은 그렇게 어렵고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단지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해골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아주 단순한데 보세요. 원규는 못생겼다. 쳐다보기 힘들다.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자, 원규는 못생겼다. 그래서 쳐다보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원규는 못생겼다가 전제죠. 결론은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이게 결론이죠. 그래 주제는요. 그러면 원규를 보는 건 힘들어요가 주제가 되고, 그래 토픽은 뭐가 되냐면 원규의 추한 외모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출제자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보기가 원규의 추한 외모를 주제의 보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픽을 보기로 만들 수도 있고 결론을 보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글을 읽어가면서 원규는 눈은 한쪽은 세모에 한쪽은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애 새끼 피부는 그냥 어디 연탄이라도 하나 쳐 발라놓은 것 같고 라는 전제가 나오면 결론이 쳐다보기 힘들어요 라고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글을 볼 때 따지고 분석하는 놈 바보예요. 아, 못생겼다라는 전제가 두세 개 뜨고 그래서 쳐다보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구나라는 이것만, 귀납적 전제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파악하면 답 쓰는 건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원규는 못생겼다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면 원규의 외형적 모습이 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이 간단한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이 영어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알면 되겠죠. 요건 우리 나중에 할 거니까 얘를 지우고요. 자, 얘가 기본입니다. 머릿속에 이 딱 구조를 갖고 있으세요. 이 나중에 여기서 하나씩 작은 가지들이 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토픽을 볼 건데, 이 토픽으로 등장한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꼴을 바꿉니다.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해석의 테크닉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 이제 영어가 가지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토픽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것, 그 다음 전체의 글의 흐름을 갈 때는 그래서 그 토픽과 관련해서 뭐라고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 어떤 말인지 됐죠? 얘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여태까지와 다르게 읽어갈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어렵냐? 이제 어려운 문장이 등장을 하는 이유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 써놓은 게 이번에 보면 첫 문장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문장을 잡아라가 뭐에 관한 얘기냐면 토픽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거기 작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픽과 무관한 문장은 없다 라는 말도 있고, 3번 키워드는 모양을 바꿔가며 반복 사용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지문을 보기 전에 내가 오늘 영어 공부하기 전에 딱 펴놓고 2페이지를 한번 읽고 출발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런 거 한 2문장 보면 막 답 나와요. 그냥 문장이 푹푹 읽히니까. 근데 왜 수능은 왜 잘 안 되냐면 뭔지 모르는데 읽었는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두 가지입니다. 거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지문. 주로 31번부터 39번까지 배치되는 이 어려운 지문들은 왜 어렵냐면, 어려운 이유가 소위 뭘 이용하는 거냐면 비유와 현악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소리가 엄청 크네요. 내가 말을 하다 까먹었어요. 자, 이제 단순한 구조에 이제 어려운 문장을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어의 문장 구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문장의 5형식이라고 잘 배웠잖아요. 사실 영어의 문장은 5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주 특수한 구문들을 제외하고 나면 영어 문장 구조를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초등학생이 마이크 쉔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면 대가리 빵꾸 나겠죠.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될 건데, 걔가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한국어를 못 읽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번 수능 국어 문제 보셨습니까? 국어 지문에 요새 막 대가리 터지기 어려운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난번에 나왔던 기축통화에 관한 얘기나, 그다음에 그 뭐 해결 철학과 관련된 지문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 독서를 워낙 좋아해서 꼬마 때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철학하고 역사거든요.
야,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해결 철학 지문은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경제도 고등학생들 경제는 여러분 안 믿기시지만 그 책은 제가 조금만 읽으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는데 그 기축통화 지문은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중학교 1학년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읽히면 왜 어려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얘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얘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돼버릴 내용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영어는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국어에만 해당됩니다. 영어에 6줄짜리에 무슨 배경 지식이요. 뭘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어렵지.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아주 심오한 내용을 이해해야 될 만한 복잡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단지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비유와 현학이 등장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처럼 해봅시다. 비유된 건 뭘 찾아야 되죠? 어린이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 다 금지입니까? 비유되면 뭐 찾아야 되죠? 원관념을 찾는 거죠. 비유되면 원관념을 찾는데 여러분은 원관념을 안 찾고 뭘 하냐면 그냥 비유된 문장을 따지고 분석하고 읽어갈 뿐인 거죠. 국어 시간이면 국어 시험이면 안 그럴 텐데 이상하게 영어로만 지문을 주면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 지문이라는 것 말고는 국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죠. 그러면 비유된 내용이 있다면 얘는 예를 들어 영어 문장으로 아니 뜬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이유 없는 결과는 없겠구나라고 내용을 찾아야 될 건데, 그렇죠? 아니 뜬 굴뚝, 그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주면 그냥 아니 뜬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간단합니다. 비유는 원관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학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원규는 못생겼다, 그래서 쳐다보기가 힘들다라고 쓰면 되는데, 원규의 겉모습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원규의 뭐 비대칭 또는 뭐라고 그럴까, 한국말이 잘 안 됩니까? 어쨌든 비대칭적 그 외모의 불균형이 나로 하여금 뭐라 할까, 뭐뭐뭐에 이렇게 불편함을 당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년 뒤에 어떤 대학을 가는지는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는가가 결정할 거예요. 자, 이 말은 초등학생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듣습니다. 자, 향후 여러분의 사회적 진출의 층위를 명징하게 결정해줄, 그 다음에 대학의 층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 향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의 그 양과 그에 상응하는 질, 그의 등가물에 해당될 지속성을 담보하는가가 그 규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은 쟤 뭐래? 지금 여기도 쟤 뭐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뒤에 했던 말 잘 보세요. 나중에 사회적 진출의 제가 그냥 말로 한 거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한 말일 겁니다. 향후 사회적 진출에 여러분의 사회적 계층의 층위를 명확하게 결정 지어줄 대학의 등위는 겁나 어렵죠. 어떤 대학에 갈지는.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가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노력의 양과 그에 상응하는 질, 그리고 그 등가에 해당되는 지속성을 담보하는가가 규정할 겁니다. 이래버리면 뒷방 어렵잖아요. 영어 지문에 나오는 게 31에서 39가 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있는 그대로 막 따져서 이렇게 분석하고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내는 게 핵심이 되는 거냐면 얘를 걷어내야죠. 걷어낸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걷어낸다라는 건 좀 전에 그 말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가 중요하구나라는 이 얘기예요. 등가물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라는 말에서 잘 모르겠으면 등가물 담보를 버리고 지속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용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이런 것만 골라갖고 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도통할 수 없는 문장들로 점철이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핵심이 되는 한두 문장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텐데 겁먹지 마시고 핵심적인 나눔만 남겨서 그 내용을 추려내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2개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 뭐냐면, 글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강조 표현 얘기할 겁니다. 단락을 보면 토픽을 잡아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전제를 놓고 어떻게 결론을 놓는지를 따져가면서 보려고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결론이 뭔지 주장이 뭔지를 찾으려고 읽어보세요. 그냥 모든 6개, 7개의 문장을 똑같은 힘으로 읽지 마시고 이건 그냥 얘잖아,
이건 부수적인 설명이잖아. 얘는 괄호 안에 들었네. 버려도 되겠다. 얼마나 괄호 안에 든 것까지 꼼꼼하게 읽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핵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픽을 잡아서 그 다음에 결론을 찾아가면서 읽는데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비유된 건 원관념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학적인 건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글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인데 이게 안 돼서 못 읽는 거거든요. 이게 글을 볼 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9페이지에 나오는 7번의 내용입니다. 7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조에 관한 얘기가 있죠. 이거 이제 1번 지문부터 워낙 많이 나올 건데 이거 국어에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국어 독서 지문 풀 때요. 단락이 길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네들이 단락을 길게 만듭니다. 근데 단락을 길게 만드는데 수능은요. 단락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문장이 좀 길어지고 오히려 티를 내줍니다. 내가 강조라고. 제일 강조의 좋은 방법은 말할 때는 강조 어떻게 하면 되죠? 크게 하면 돼요. 영어 공부할 때 야, 대학 입학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아냐? 수학이라고 수학! 이러면 돼요. 그쵸? 수학이라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 자, 주목. 수학이라고 수학.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요. 글쓰기도 똑같죠. 쓰다가 크게 쓰면 됩니다. 나중에 연애편지 쓸 때, 요새는 뭐 연애편지 이런 거 안 쓰지만, 야, 사랑해. 이런 거 크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에 큰 글씨가 없어요. 야, 그래서 수능 지문은 똑같은 글씨가 나오니까 이런 건 어림도 없습니다. 주목? 딱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면 강조가 쉽죠. 글쓰기는 그걸 뭘로 하죠? 코테이션. 문장 부호가 나타나면 주목하라는 표시예요. 그 느낌표 아무 때나 찍는 거 아니잖아요. 물음표 왜 찍어요? 영어 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책 읽다가 책 딱 듣고 제 생각에는요 이러지 않죠. 문장 부호는 주목입니다. 주목.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지만 그거 말고 내용으로 강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하나를 눌러서 하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눌러서 하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쓸 거냐면 짜장면 말고 짬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짬뽕이라고 얘기하면 강조입니다. 짬뽕이라고 얘기하면 점심 뭐 먹을까?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보다는요. 나는 짜장면 말고 짬뽕. 이게 훨씬 세죠. 여러분도 주문할 때 뭐가 상대방이 실수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저는 차가운 음식을 안 먹거든요. 한여름에 38도가 돼도 혼자서 보셨죠, 그죠? 혼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사다 놓고 꿀꺽꿀꺽 쳐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할 때 반드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면 여름에는 어김없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스 말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라고 꼭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지 않죠, 상대방이.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나데이 법비입니다. 우리는 나데이 법비는 문법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나데이 법비에서 얘가 강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 말고 뭐도 그럴 거냐면 그러면 나돈니 바돌스비도 같겠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as well as랑 뒤집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돈니 바돌스비도 B가 강조입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as well as가 나타나도 그렇겠네? 강조일 수 있겠네? 대신에 중요한 건 앞쪽 거겠네. 근데 생각보다 as well as는 강조의 내용이 세지는 않아요. 대신에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뒤에 거 날려도 괜찮군요. 왜 힘이 들어가 있는 말과 힘이 빠져 있는 말 중에서 힘이 들어가 있는 말을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얘 놓치면 안 됩니다. 비슷한 기준인데 영어에서 아주 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많이 쓰이냐면 야, 점심 뭐 먹을까? 비 오네. 옆에 짜장면 먹을까? 야, 비 오는 날에는 그래도 짜장면보다는 짬뽕이지.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지보다 세죠. 그죠? 뭐 짜장면보다는 이라고 하는 된도 한 놈을 누르는 표현이군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은 각각 전부
A를 눌러서 B를 돋보이게 만들었고요. 얘는 B를 눌러서 A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명이서 갔는데 짜장면. 야, 너희 모두 짜장면인데도 나는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강조하겠죠. 그때 쓰이는 게 접속사면 although, 그 다음에 전치사면 despite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놈을 눌러서 여기 있는 놈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 3가지만 우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6가지가 적혀 있죠. 그죠? 6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3개만 일단 머릿속에 담아 두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강조인데 이제 의식하고 보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의식하고 보면 거의 모든 지문은 하나 이상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답을 쓰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아이인데 잘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어 공부라는 건 지문을 켜놓고 있는 그대로 따져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 문제 푸는데 시를 막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 없죠. 시를 볼 때는 전체 시상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설명문을 볼 때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설명하는지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논증하고 있는 글이라면 필자의 주장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건데 영어 지문은 그 어떤 경우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져서 읽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영어 지문은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뭘 꼭 잡고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잡고 내려 읽어가면서 어떤 전제와 결론의 논증 방식을 취하는지를 찾고 더 줄여 얘기하면 결론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 와중에 비유가 나타나면 원관념을 생각하고 그 와중에 현학적인 문장이 나타나면 걷어내버리고 핵심만 추리는 겁니다. 야, 그리고도 무슨 말인지 중간에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없애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은 남아 있을 거니까. 버려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논리에 점프를 할 수 있다면 전제 한두 문장 날아간다고 해서 결론을 못 찾지는 않아요. 겁먹을 필요 없는데 너무 영어 문장을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읽어왔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신문에 그 금융구조와 관련된 기사를 딱 주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와 문장 많을 거거든요. 그래도 그거 갖고 문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지? 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미국 FED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FED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미국의 FED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시장이나 또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의 탈루시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따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자들의 그 대출 이자가 상승할 것으로 대출 이자의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듣고 뭔 말인지 모르는 단어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지 그 부자들의 행복 이런 걸 답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출을 빨리 갚읍시다. 금방 답쓸 거거든요. 뭘 다 알아서 따지고 분석해서 쓴 게 아닙니다. 영어 시험도 그렇잖아요. 지문 단어 140개에서 160개 주고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데 뭘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모르는 게 없어야만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잔챙이지만 사실은 얘는 좀 장기술이지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8,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쭉 같이 저하고 계속 같이 보실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 2달 지나서 이 책 마칠 때쯤 되면 그때 여기 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그동안은 왜 이런 거 몰랐을까 이런 거 이제 챙겨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죠? 사선 긋지 말고 괄호치지 말고 그죠? 사선 긋지 말고 괄호치지 말고 우리 앞으로 그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제발 뭐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손을 좀 놓는 여러분 국어 시험 시간에 막 안 이러잖아요. 국어 시험 볼 때 막 사선 긋고 괄호치고 막 안 이러잖아요. 그거 공부는 할 겁니다. 우리는 공부는 할 거예요. 지문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 갖고 공부하는 건 정확한 해석은 공부의 한 축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의 관점은 그쪽으로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항상 공부하는 방식은 학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예습 없어요. 예습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에 오셔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대략 실제 한 90초에서 100초 정도 드릴 거거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이렇게 지문을 보는 게 좋았었겠지라고 해서 글의 구조와 관련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단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리들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다음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가 오늘 왜 이렇게 막 열을 내죠?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중상 난도 정도 되는 거예요. 중상 난이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못 풀 문제의 수준 아니죠. 영어는 뭐 온통 다 최고 난도 문제들은 전부 다 빈칸에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근데 주제를 잘 찾아내기 시작하면 빈칸도 되게 쉽습니다. 하나씩 해보기로 하죠. 자, 형태상으로만 보자면요. 이 산업사회가 정보 기반의 사회로 변하면서요. 산업사회가 정보 기반의 사회가 되면서라는 부사구는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 부사구잖아요. 독립되어 있는. 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라는 얘기는 힘이 들어간 내용은 아니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힘이 들어가려면 왜냐면 나는 이제 고3이거든요.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그나마 부사구가 앞쪽에 오면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이 실리긴 하지만 뒤에 있으면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근데 얘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문장에 소위 주절이라고 부르는 놈에 핵심어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글의 키워드는 찾으셨습니까? 뭐가 글의 키워드가 되죠?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관한 얘기가 글의 키워드가 되죠. 즉 토픽이 되죠. 한 단어만 꼽는다면 information, 정보가 되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 이거 못 잡지는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핵심어가 뭐니 그랬더니 value 이러고 이러면 이제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요. 여기가 커마가 찍혀 있죠. 자,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커마는 소위 여기 앞에 나오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나오는 명사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주는 소위 동격의 커마죠. 자, 그렇게 따지지 않을 땐 커마하고 양쪽 사이에 둘려 있는 말은 뭐 되어 있는 거죠?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보지 않아도 되는 놈이군요. 얘하고는 이제 같은 놈입니다. 좀 이따 문장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됐죠?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화된 정보라는 말이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으면 하나하나 뭔가를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군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이걸 제가 1번 문제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또 볼 게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 문장 잘 보자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는 has become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정보가 뭐가 되었냐면 인식되는 실체가 되었답니다. 정보가 인식되는 실체가 되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걸 현학이라고 한다고요.
정보가 이제 인식되는 실체가 되었죠. 측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인식되는 실체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측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상품의 특징이군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이제 뭐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상품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지금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같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수미 쌍관이 되는 거죠. 수미 쌍관이면 이거 그냥 주제네.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주제문이 아니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똑같이 썼겠습니까? 전제 진술을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놓지는 않죠. 그럼 얘가 결론이 되고 가운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전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콜 됐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등장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콜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장 해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수능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 잘 보고 갑시다. 제가 아까 이걸 근데 프로젝트가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졌는데? 자기도 고3반이라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 보죠. 자, 이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얘가 지금요,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을 갖고 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자,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을 읽는 게 편해지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전제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게 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의 이렇게 직업으로 이제 글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강사들이랑 논술 강의도 많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단락 쓰기를 가르치던 것에 빗대서 보면 단락 읽기는 딱 그렇게 보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거꾸로요.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쉽게 잘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만약에요. 이 지문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정보는 이라고 인포메이션만 남기고 또는 인포메이션도 빼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통으로 비워서 얘를 빈칸으로 만들면 얘는 정말 끝내주는 문제가 됩니다. 출제자들은 완전한 문장을 보죠. 출제자들이 본 건 긴 지문에서 일부를 떼내는 거잖아요. 여기를 갖고 이 지문을 문제를 만들면 쓸만하겠는데? 라고 긴 지문에서 단락 하나를 빼내는 건데 이렇게 두면 결론이 먼저 나오고 주장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전제 진술들이 쭉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다시 재언급을 하는데 이 표현이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는 말을 아주 어렵게 잘 바꿔놓고 있으니까 요거 빈칸으로 만들면 애들 틀리게 만들기 너무 좋겠거든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놓고 보기를 만들 때 출제자들은 그러면 얘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빈칸을 그대로 빼서 정답 1번 보기를 만들고 2번 보기를 만들 때는 뭘 이용하냐면 이 글의 토픽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자 이제는 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반대 진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을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는 단어가 시선을 너무 끌기 때문에 제가 들어있는 놈을 답으로 쓰고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토픽을 이용한 단어 한두 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냥 보기를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기를 보실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틀리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해석을 잘 못해도 정답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사회 이런 거 잘 몰라도 답 애써서 정답에 가까이 가려고 찾아보죠. 늘 항상 100%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답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가급적이면 보기가 긴 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 국어에서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답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답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영어도 이 출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사회선생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라고. 그러면 이 보기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기 쉽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문이 덜 이해가 돼도 답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들면 상품으로서의 정보 이 자리에 빈칸을 만들면 출제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답률 98% 나옵니다. 25번 문제 26번 문제 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을 갖고 문제를 만든다면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의 머리 위에 올라앉으면 문제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면 여러분 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첫 번째 문장을 갖고 문제를 만들면 아주 괜찮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emerged를 뭐로 바꾸면, 얘를 submerged로 바꾸면 아주 괜찮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30번 어휘 문제. 30번 문제는 보면 다음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반대로 간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어 문제 아니거든요. 문맥, 글의 흐름상, 글의 맥락에서 낱말이 거꾸로 가버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submerge라고 되어 있는 걸 아니잖아, 이 상품으로서 이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걸 보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특히 빈칸은 제가 처음부터 자꾸 얘기할 겁니다.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자 수준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쉬워지거든요. 자, 이제는 그럼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with industrial society가 evolving,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진화해 가면서, 자, 흔히 뭐 with 명사 그 다음에 ing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사구문이죠, 그죠? 이렇게 써서 뭐뭐 하면서 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그 다음에 into라는 말은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사회가 뭐로 발전해 가냐면 정보 기반의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into라는 전치사는 공간을 나타낼 때는 안으로 라는 말을 나타내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변화나 변화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서 뭘로 변하는 거냐면 정보 기반의 사회로 변하는 거예요. 정보 기반의 사회가 되면서 이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즉, 그 다음에 양놈들은요, 양놈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 서양 것들은 앞에 나오는 이렇게 명사가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나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얘를 다시 말하려는 묘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마를 찍고 얘 지금 앞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라는 걸로 위에 명사를 한 번 더 연결하는 그 영어의 언어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을 보고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격의 커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해되면 얘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얘를 몰라도 얘를 알면 되는 거죠. 아, 얘기하니까 어렵나요?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Mr. Che라고 이렇게 하더니 커마 찍고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is a fucking guy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때 Mr. Che라는 명사하고 고유명사라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고의 영역의사라는 명사를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서로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이 커마를 흔히들 영어 선생님들이 동격의 커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그거예요.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즉 뭐냐면 그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이 이 뭐가 되었냐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등장을 하더니, 자, 이런 사람들이, 조직들이, 나라들이라고 나올 때 이거 읽기의 요령인데요. 3개 연속해서 나오고 귀찮으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같은 지위를 가졌잖아요. A, B, and C 이렇게 되면 and로 연결하는 놈은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읽는데 무리 없으면 다 읽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나라들이, 자,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말로 치자면 형용사절이죠. 자, 국어문법으로는 사실 형용사절이라는 게 없고 국어문법으로는 관형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니까 형용사라는 놈은 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떻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죠. 자, 예쁜 원규라고 얘기를 하면 예쁜 원규라고 얘기하면 예쁜이라는 형용사는 원규의 상태가 예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형용사가 그런 거니까 이 뒤로 나타나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말이겠네. 그럼 앞으로 모든 관계대명사는 다 어떤어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들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냐면 possess, 갖고 있죠.
highest quality를 아주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남아도 돼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be likely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 쉽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기 쉽냐면 성공하기 쉽죠. prosper이라는 말은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나가기 쉽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꼭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한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풀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and 정치적으로 이런 말도 굳이 필요 없죠. 역시 A, B, and C는 등위가 같아요. 이런 말들은 하나만 남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 봐요.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등장을 했어요.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다 걷어내버리고 야 대학 가는 거 노력의 양과 질이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면 팔 수 있는 정보가 생겨서 좋은 정보를 가진 애들이 잘 나가게 됐어요. 이 얘기예요. 그죠? 그걸 글을 좀 글싸하게 쓰면 저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긴 문장이 나타나면 일단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죠. investigation이라는 말은 조사잖아요. 들여다보는 거, 공부하는 거. into 어디를 들여다보냐면 정보의 경제학에 대한 조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보의 경제학에 대한 조사는 encompass라고 하면 포함하다, 둘러싸다, 아우르다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좀 어렵죠. 뭐 포괄하다 이래도 되겠군요. 뭔가가 확 이렇게 덮어서 안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ariety of category니까 아주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포함하는 거냐면 정보의 비용 그리고 정보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를 아우릅니다라는 말도 너무 어려운데요. 한번 걷어볼까요? 단순하게 한번 걷어볼까요? 자,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한국 사람들은 사물 따위가 주어로 쓰이지 않아요. 한국어는 사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걸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사물을 주어로 쓰면 문장이 되게 어색해져서 그래서 우리말은 수동태가 잘 없어요. 야, 이게 책이 나에 의해서 넘겨졌어. 이상하죠? 근데 영어는 그냥 써요. 영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지위가 똑같아요. 문장을 구성할 때 있어서. 한국어는 사물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건 영어는 하는 말이지 한국어는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자, 그래서 이건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범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이 조사는 다양한 범주를 아우른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니까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는 분석이 아니라 내용이죠. 우리가 문장을 읽는 건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보의 경제학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싹 걷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보의 경제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정보 또는 정보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하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세미콜론이나 콜론이 나오면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콜론 그 다음에 또는 세미콜론은 얘네들은 둘 다 어쨌든 뭐냐면 하위 진술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하위 진술이면 뭐가 된 거죠? 버리면 됩니다. 얘 너무 용도가 많아서요. 어떻게 쓰이냐면 그리고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도 쓸 수도 있고 즉 쓸 수 있고 이를테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에도 쓸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하위 진술입니다. 나중에 영어를 전공하시거나 이럴 거면 이제 다 자세히 아셔야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분리하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쩌면 될까요? 이 다양한 범주에 대한 하위 진술 같은데 내가 수험생이라면 나는 안 읽습니다. 이 정보의 경제학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정보의 경제학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뭐하러 읽습니까? 자, 물론 공부할 때는 읽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시험 당일에 모르는 문장이 나오지 않게 시험 당일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러죠. 오늘 갑자기 논리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군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건 상상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을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그란 세모. 논리적 모순이죠. 논술 시험 준비하실 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논술 전제에 논리적 모순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논술 채점하시는 분들은 다들 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동그란 세모 틀리죠? 예쁜 원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이 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어쨌든 뭐 가서, 그래서 단순하게 봅시다. 이게 정보의 경제학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 당일에 우리는 공부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해석은 하겠지만, 시험 당일에 얘네들이 불편함을 유발하면 날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요. 자, 뭐가 있냐면 정보의 분야에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의 효과에 관한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효율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 절약의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번에는 정보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도 있군요. 그 다음에 특정 기관들의 그 영향도 있죠. 뭐에 끼치는? 이 조직의 생산성에 끼치는 특정 기관들의 영향도 있죠. 하위 진술 안에 또 하위 진술을 해석하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찰 때. 물론 코퍼레이트 회사도 알아야겠고, 그죠? 기술, 의료, 도서관이라는 것도 알긴 알아야겠으나 하위 진술 안에 또 하위 진술을 굳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such as는 무슨 말이에요? 뭐뭐 같은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뭐뭐 같은,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되게 편하고 쉽냐면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석하면 엄청 쉽습니다. such as가 결국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자, 4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틀림없이 말이죠. 명확하게 그 many of these areas가 많은 이런 영역들이요. 많은 이런 영역들이 overlap이 되죠. 서로 겹칩니다. 자, 이런 많은 영역들은 서로 겹치는데 많은 이런 영역들은 앞에서 콜론 밑으로 따라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콜론을 제했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다양한 범주들은 많이 겹치거든요. 자, 하지만 it's clear that 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우리 it is 형용사 that 나오는 거요. 항상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서 얘를 먼저 읽고 형용사를 해석하도록 배웠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하고 읽으셔야 글 읽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it is clear that 이라는 건 뭐라는 건 명확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그냥 여러분 한국어 실력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한국어 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 여러분 학교 영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할까? 여러분이 잘할까? 같이 국어시험 보면 여러분 압승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 국어 선생님들이나 논술 선생님들이 아니면 같이 국어시험 봐서 여러분 이기기 쉽지 않아요. 참패할걸요, 그분들? 평균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한 능력이 여러분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바꾸세요. 뭐뭐라는 건 명확하다라는 건 제일 쉽게는 명확하게 뭐뭐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틀림없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만약에 나타났다 치죠. It is reported that 이렇게 쓰면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야, 원규야, 영어 문장을 왜 이렇게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막 해석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통역 번역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딱딱하게 수능 특강식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둘 다 과거로 쓰면 더 좋겠는데 그냥 예를 들려고 그냥 연재로 써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 씨는 실제는 아닙니다. 자, 최 씨는 게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거 뭐라고 하면 더 편할까? 보도되었다, 최 씨는 게이다 이런 걸 해놓고 직독직해라고 주장하는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한국말 퍼즐놀이지 그게 무슨 직독직해입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앞에서부터 해석해가지만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해석해가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하는 거죠. 얘가 그냥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 씨는 게이랍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앞으로 그래서 이 긴 걸 뒤에 걸 다 하는 동안 머릿속에 명확하들을 담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보는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뭐의 생명을 가지게 됐냐면 자신의 외부에 자기 자신의 이렇게 되는군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외부에 가지게 되었어요. 어디 외부냐면 매체 외부에 또는 매개체 외부에 바깥에 자신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합쳐서 어떤으로 바꿔버리세요. 자, 어떤 매개체냐면 자신이 담겨 있는 매개체 바깥에서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현악. 이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이번에는 만약에 쭉 읽다가 네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 이것도 5문장밖에 안 되는군요. 그죠? 3번 문장이 쓸데없이 길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얘네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이해를 못하겠으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전제와 결론은 명확해졌죠. 그죠? 그럼 얘는요? 날리면 됩니다. 답 찾는데 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죠? 8페이지에 보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을 지어서 이해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품이 되었다는 얘기죠. 외부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독자적으로라는 얘기잖아요. 뭐하고 독자적으로?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거군요.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매개체하고는 별도로 이 정보는 상품이 된 겁니다. 그걸 자신의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썼군요. 영어 지문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하고 다른 이유가, 자, 이 A 학교, B 학교, C 학교에 학생들의 각 학교마다 600명씩의 애들의 신체 발달을 기록을 했어요. 키, 몸무게 이런 것들 쭉 기록해서 1800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각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표라는 매개체 안에 이 정보가 들어있죠. 옛날에는 어떤 정보가 신문에 있고 책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쑥 빼서 이 세 학교의 아이들의 신체 발달 상황표를 교복회사에 넘기면 돈 받고 팔 수 있겠죠. 어떤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정보가 담겨있는 매개체 안에서만 정보가 생명력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정보가 독자적으로 상품이 되면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 밖에 나가서도 독자적 생명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걸 쓸데없이 어렵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렵게 쓴 놈한테 말려들지 마시라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첫 문장과 연결을 짓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가 가장 권하는 건요. 잊어버립시다. 날립시다. 내신은 그러면 내신 성적이 날아가는데 수능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그래서 정보가 인지되는, 인정받는 실체가 된 거죠. 결국 이 단어가 뭐예요? 정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품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은 결론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토픽, 하나의 결론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상한 문장을 늘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나타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다음 중 본문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죠. 거기만 전제 결론과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 답이 돼주는 거죠. 모든 지문들은 원 토픽의 원 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장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장이 나타나면 첫 번째 문장의 토픽과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스킵합니다. 그리고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 문장은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와 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전제와 결론만 구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되는 실체가 됐죠. 측정되고 평가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매겨지는 같은 등위의 말들은 하나만 남기셔도 돼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는 말을 토픽으로 잡을 수 있으면 좋았겠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위 진술인데 하위 진술, 세부 진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위가 결론이라는 얘기죠. 영어 지문은 거의 대부분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리고 나머지 세부 진술, 하위 진술임을 확인하면 이런 거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면 짜식, 스킵 이럴 수도 있고, 물론 10개, 7개, 8개를 스킵하면 답 못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첫 문장하고 똑같은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답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쓰시면 끝나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됐죠? 와, 1번 문장까지 하는데 앞쪽에 설명까지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